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조리원에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가짜 신분증인 줄 몰랐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친구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병원에서 오진을 내렸어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그 층간소음과 스토킹법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요즘에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죠. 그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신데, 특히 코로나 주기 때 집에도 많이 있으시면서 그 층간소음을 많이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한 88% 정도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 기준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스토킹법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이 조금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많이 보셨겠지만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게 10년 전에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사건, 이 부분이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위한 계기가 됐는데요. 잠깐 사실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윗집 아랫집을 사는데 윗집에 그 형제 아들 둘이 명절 때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왔는데 예전부터 그 밑에 집에 사는 분들과 층간소음이 계속 갈등이 이어져 왔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집에도 한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명절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집에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좀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아마도 그 집에 왔던 아들 둘이랑 그 밑에 집의 남자분이랑 서로 간에 감정이 좀 격해졌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남자분이 순간적으로 그 아들 둘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례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아버지도 19일 뒤에 시름시름 아프시다가 사망을 하신 사건인데요. 이게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가 됐는데, 그 원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 층간소음 부분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사건.
설 명절에 좀 살인이라니 좀 참으로 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난다는 말이 좀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디까지가 생활 소음이고 어디까지가 층간 소음인지 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정해진 소음 기준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 공동주택법상으로 층간소음을 할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좀 주의를 경고를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준을 세워놨는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데시벨로 규정을 해놨는데 소음의 기준은 직접 소음과 간접 소음, 간접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이 나오고 공기를 있는데요. 통해서 전달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 소음이라고 하는 건 그 직접적으로 충격을 통해서 밑에 층에 소음이 전달되는 거. 예를 들면 걷는 동작이라든지 네. 뛰는 거라든지 공을 바닥에 튕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소음이 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1분간을 기준으로 네,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거는 1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이러한 소음 기준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간접 소음, 공기를 통해서 그 진동이 전달되는 거. 예를 들면 TV 소리라든지 아니면 음악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 소음인데요. 이 경우에는 낮에는 45데시벨, 밤에는 40데시벨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작년 1월부터 좀 강화된 상황인데요. 이 기준이 사실상 집집마다 뭐 데시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기구도 없고 그리고 1분간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거나 이거를 증명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 층간 소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층간 소음을 구별하는 기준이 그리고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양쪽 그 위층 아래층 그리고 사실 위층이 아니더라도 저 위층에서 벽을 통해서 내려오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윗집 아랫집 이웃 사이에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는 조금 서로 양보를 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확성기나 이런 부분들이 측정기가 사실은 없어서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간접 소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측정하기가 공기 어떤 속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흔히들 따라다니는 행위가 좀 스토킹 행위라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그 밖에 또 어떤 행위들이 스토킹 유형에 좀 해당이 될까요? 아마 이 스토킹 관련해 스토킹법도 최근에 항상 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겨서 스토킹법이 생기고 그쵸.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스토킹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집 앞에 계속 옆에서 있거나 아니면 문자를 뭐 주기적으로 수신하거나 이런 데이트와 관련된 아니면 어떤 사람 간의 이런 문제로 항상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요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스토킹법상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이외에서도 어떤 전화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든지 네. 그리고 상대방 집에 어떤 이상한 물건을 계속 갖다 놔요. 아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집주인이 이거 누가 가져오지? 그리고 이상한 물건이 가져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잖아. 이런 그렇죠. 행위들.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적 위치를 동의 없이 사칭하거나 아니면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도 스토킹법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이거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공포라든지 불안감을 당연히 심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행위들을 어떤 흉기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처벌이 가중처벌되는 가중이 거죠. 되는 거죠. 예. 생각보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스토킹 범죄의 어떤 인정 범위가 조금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요.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좀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네,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죠. 그렇죠. 고의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불안이랑 공포감을 주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해서 예. 스토킹법으로 처벌된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아, 그걸 예. 잠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 한 빌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층 아래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위층에서 계속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죠? 층간소음 보복. 위에 그 천장을 계속 두드린다든지 아, 네. 천장에다가 어떤 그 노래 소리를 크게 틀은다든지 네. 아니면 초인종을 주기적으로 누른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을 상당히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러다가 그러니까 주변에도 많이 이제 이사도 가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30일회 정도 상당히 주기적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30일에.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그 임대인 측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스토킹법으로 그쵸. 신고한 사안입니다. 누구나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반복적으로 조금 복수심에 보복적으로 약간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일부러 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좀 일으킨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좀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이분에 대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을 했어요. 아이고야. 확정했습니다. 네. 물론 대법원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올라갔죠. 물론 이분은 스토킹 아니다, 나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지만 대법원에 있어서는 네. 생활 환경에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수개월 동안 밤낮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벽을 치거나 음향을 크게 틀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 없이 네. 공포감이라든지 어떤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을 해서 스토킹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 층간소음 보복으로 따라서 이걸 스토킹에 좀 해당된다고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 좀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협박죄나 약간 좀 폭행죄나 이런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경범죄로 갔겠죠. 근데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이 부분 되게 유의미한 것 같은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좀 대법원의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물론 층간소음 보복이 다 모두 스토킹법에 처벌에 된다고 그쵸.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만 사실관계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임차인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도 다 예. 이사를 가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이사를 가고 임대인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실제로 경찰관이 임대인이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예. 경찰관이 그 세입자 집에 갔는데 세입자가 문을 안 열어줬나 봐요. 그런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비춰봐서 예.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고의적 같습니다. 의도가 있다.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떤 이런 이웃 간의 분쟁이 좀 커지지 않으려면 그 두 양쪽 상대방끼리의 어떤 초반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 좀 갈등이 좀 생겼을 때 변호사님 어떻게 좀 해결하면 것이 좀 현명할까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양보를 필요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원인이 어떤 건지. 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윗집 아랫집사의 감정을 좀 추스리고 감정이 될 것 같으면 공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그렇죠. 관리사무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에요. 관리사무를 통해서 세 분이 뭐 관리사무실을 입회하에 만나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한다든지 네.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이 한계를 넘어가면 민사소송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들의 중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환경부 산하 기관에 네. 이웃 사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웃 사이 센터요? 예. 이 부분들이 어떤 층간소음 부분 관련해서도 서로 조정이라든지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센터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관리사무실, 민사소송 혹은 이제 뭐 해결이 안 되면 환경부에 있는 이웃사이 센터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층간소음은 좀 이웃 간의 갈등을 좀 악화시키고 피해자의 삶의 질을 좀 저하시키는 엄연한 좀 범죄 행위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나 또한 어떤 그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위한 좀 배려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조리원에서 14일 된 제 아이 왼쪽 허벅지에 7cm 정도의 상처가 생겼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제 아기가 네.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겼고 병원을 한 4군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간 대학병원에서 아기가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아, 5일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서 주사도 많이 맞고 강한 항생제를 많이 맞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사건 발생 이후에 저는 이제 조리원에서 조리를 다 마치지 못했고 2일 빨리 조리원에서 퇴소를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조리원 측에서는 사과를 했고 조리원비 전액 환불은 해준 상태지만 아직 네. 어떤 경위로 누가 상처를 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기저귀에 긁혔을 거다, 목욕하다가 볼펜 윗부분에 긁혔을 거다라는 추측성 발언만 했고 네. 조리원에 있는 신생아들의 추가 피해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현재 조리원 측에서는 이제 보험회사가 제시한 병원비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안을 했는데 네. 저는 거절을 한 상태고 관할 네. 법원에 지금 배상금 조정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산후조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고 무엇보다 신생아인 제 아기가 네. 강한 항생제를 맞아서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후유증이 아이고야. 생길 수도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 병원 입원 및 외래 진료 같은 것도 네.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정부 지원에서 되는 산후도우미 같은 것도 취소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아기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 휴학손해 같은 것도 이제 발생을 했고 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피해 보상으로 저는 최소 600만 원에서 네.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합의금으로 적당한지 음. 그리고 조리원에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절차가 맞는 절차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우선은 아이가 다쳐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옆에서 저희 박민성 변호사님 듣고 계셨거든요. 다 들으셨고 변호사님이 네. 좀 안타까운 사연 같은데 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게 그 상처가 나서 네. 그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상처가 나고 나중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감염이 된 건가요? 아, 상처가 나서 이제 상처 난 다음 날 그 조련에 있으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봐라라고 진단서를 써줬어요. 네. 그 진단서를 써서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 이제 점점 아기 상태가 더 심해져서 조리원에서 퇴소를 했고 퇴소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또 아기가 심해져서 또 병원을 갔는데 또 작은 병원에서 또 진단서를 써줘서 대학병원으로 갔고 그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되지 않아서 응급실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에 감염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상처를 발견하셨잖아요. 네. 발견하신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애기 피부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고, 음. 예, 더 큰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어머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아기의 상처가 어땠어요, 그때? 상처가 되게 깊었고, 음. 뭐에 긁힌 자국처럼 한 7cm 정도였어요. 어, 예, 아기가 다리가 허벅지가 작은데 음,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예, 보통 아기들이 신생아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균에 잘 감염된다고 하는데 네, 저희 아기가 지금 걸린 그 균에 감염된 게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예. 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160만 원 얘기한 건가요? 예, 맞아요. 병원비 포함해서 160만 원이요. 음, 이게 보통 그 산후조리원에서 보험을 가입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보험 사고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사고인데 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던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가 그 산후조리원이 가입된 그 보험사에서 그 보험사고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요. 네, 그리고 보험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자기네들이 그 연결돼 있는 손해감정사가 있거든요. 그런 네, 손해감정사가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을 해요. 지금 법원에 그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배상금이 너무 작고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아, 네, 조정이 안 되면 이 조정 신청이 이제 소송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됐고 이걸로 인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고 이 정도의 손해가 있다라는 거를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 상처 나서 이게 병원의 저기 감염된 게 이 상처로 인한 감염 부분이 외부에서 있었는지 안에서 있었는지 이 부분들도 아마 쟁점이 될 거예요, 소송에서는. 분명 저쪽 보험사에서는 아, 상처 긁히고 이렇게 다치게 한 건 맞는데 감염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부분들로 계속 주장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된 건지 애를 병원에서 저기 자꾸 치료받고 데려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외부에서 감염된 건지 이게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험사에서는 그 얘기를 해서 160만 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 신청을 가시더라도 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어느 금액이 적정한 합의금이에요 라는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다쳤고 이걸로 인해서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됐고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고 더 크게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금액적으로 지금 6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뭐 위자료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만약에 저쪽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으로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제 형사 고소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이의 상처를 냈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군지를 알아야 특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인지 아니면 대표자인지. 이럴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표랑 거기에 관리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같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산후조리원 내에서 아이의 상처를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상처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물론 그 상처로 인해서 감염된 거를 책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여보세요? 네. 형사적으로 잘 들리시고 생각한다면 계시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민사가 진행 중인 건데 그쵸? 지금 이 중에도 형사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아, 건가요? 형사 고소는 하실 수 있어요. 형사 고소는 하실 수 있는데 네, 아이의 상처가 진짜 뭐 이렇게 긁힌 상처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긁힌 상처라고 하면 이 처벌 범위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잘못해서 만약에 긁혀가지고 감염까지 시켰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긁히고 만약에 형사고소를 한다면 긁혀서 감염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감염이 어디에 돼 있는지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노릇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쟁점일까요? 만약에 근데 다치게 한 부분은 만약에 저쪽에서 인정을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상처를 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 처벌의 정도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혹시 제가 뭐 인터넷 카페나 뭐 블로그에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사실 기반으로만 글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나 뭐 영업방해에 해당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올리실 생각이신데요? 뭐 인터넷 카페나 뭐 이런데 저의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예, 그 조련 측에 대한 그 명예훼손이 되는지 영업방해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카페의 용도가 서로 정보 공유 방해일 것 같은데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딱 올렸을 때 어느 사실 산후조리원이다 라는 게 특정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조련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우리 애가 이런 부분을 때문에 이렇게 사실 당했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 속상하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상담원님 잘 듣고 계시죠? 뭐 더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은 찰과상이 발생을 한 부분이 감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염으로 연결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제 소송에 가게 되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어쨌든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찰과상을 발생시켰는지 뭐 누가 이제 감염을 시켰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업주와 병원 전부 다 해서 고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님?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지 CCTV나 모르니까 이런 어떤 증거 확보하는 데에서는 조금 확보할 수가 없죠.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확보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업체니까.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해야 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특정을 예.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 민사소송은 지금 160만 원하고 600만 원은 좀 갭 차이가 좀 크니까 아마도 소송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상담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통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해보고 하면 좀 안타깝지만 아이가 좀 지금 다쳐서 특히나 이제 찰과상이 발생을 한 이후에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황색 포도상구균이 산후조리원에 있었는가 혹은 아니면 병원에 있었는가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어찌됐든 입증 책임이 워낙에 피해자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 도움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좀 잘 고려를 해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해 보시고 오늘 추후에 진행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좀 해결책을 그때 또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오늘 상담은 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 좀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아마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 상처 이외에 아이가
감염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일단은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균이 감염됐다고 하면은 증상이 나오는 시간이 있을 언제부터 증상이 더 발현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더듬어서 미리 좀 기억을 더듬어서 체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치면 우선은 가슴이 아프고 특히나 저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병원을 막 이쪽 저쪽 보냈었던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소송을 하거나 조정을 하게 돼도 입증 책임이 어쨌든 피해자에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 수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박민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좀 좋은 말씀이시니까 좀 부분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류를 들고 오시는 손님이 어려 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안 들고 왔다고 캡처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캡처 사진이 흐릿하기도 하고 손님과 다른 얼굴 같아서 그날은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니라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친구가 하는 술집에서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증을 검사한 후에 주류를 판매했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러한 모바일 확인 서비스 자체가 가짜였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혐의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한데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가짜 모바일 확인증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라고 이제 상담이 왔는데요. 변호사님, 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가짜 모바일 확인증 등을 이용해서 신분을 속이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먼저 주민등록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네. 모두 아시죠? 네. 이 모바일 확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주민등록법상으로 그 정보통신망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좀 네. 시행을 했는 이런 서비스를 시행을 했는데 이거를 위조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내가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분증이 아니라 다른 신분증을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으로 당연히 처벌이 된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신분증 도용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만약에 내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네.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마치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다른 거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카드를 네네. 발급하는데 사용한다든지 네. 이 부분이 카드 발급 절차상으로 요즘에는 되게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쪽에 사용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이 네.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뭘 사용해야 되는데 네네. 야 이거 내 것처럼 해가지고 살 테니까 좀 주민등록증 좀 빌려줘라고 네. 아 그래? 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네. 그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 신분증인 것처럼 사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주민등록법상 위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는 내 신분증을 자기 친구가 부정하게 사용할 거를 알면서도 도와줬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된다면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내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걸 알면서 도움을 준 친구도 함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분증이 불법으로 사용됐다면 어떤 조치를 좀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먼저 내 신분증이 나도 모르게 네. 불법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네. 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물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누가 내 거를 훔쳐가지고 갔든 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다 놓고 왔는데 내가 잊어버린 거를 모르고 있었을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안 순간부터 빨리 이제 분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분실 분실 신고를 신고를 좀 하고 해야 된다. 또 네. 모바일 확인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모방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네. 반드시 또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네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네. 나의 불이익을로부터 내가 차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검사 안 하고요. 만약에 주류 판매하면 좀 처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부분에서 미성년자가 만약에 가짜 모바일 확인증 이용해서 신분을 좀 고의로 속였다는 사실을 좀 증명을 하면 영업정지 처분 받는 거 좀 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업주가 예. 당연히 신분증을 미성년자인데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면 예,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 당연히 되고요. 네. 그리고 식품 그 위생법상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미성년자가 네. 술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네. 나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신분증 달라고 할 때 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이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의적으로 나인 것처럼 물론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영업 그 업주가 깜빡 속았다고 하면 그게 네네. 입증이 되면 지금 그 식품 영업법상으로 네. 영업 정지 처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입증이 어려워서 예, 예. 많이 당하신 부분들이 예, 있는데 예. 지금은 좀 철저하게 네. 하셔가지고 영업 정지 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민생 토론회 같은 데 나와서 이제 자진 신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영업정지 처분 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만약에 타인 신분증 위조하거나 뭐 미성년자 이런 식으로 위조나 도용해서 선량한 자영업자분들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좀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보호하는 장치들은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 법적으로 어떻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네네. 그거를 입증을 해서 네네네. 처벌을 받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네네. 만약에 피해를 받았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 네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걸 제도적으로 뭐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을 네.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네. 내가 영업정지 맞는 거를 피하고 네. 상대방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서 좀 피해받고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이제 영업주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위변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하면 네. 내 신분증이 나도 모르게 타인한테 사용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분증이 있는데 내 주민등록번호는 맞는데 거기에 있는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닌 거죠.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네가 위조 변조해서 판매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 주민등록번호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 네. 충분히 받고 입증을 하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가짜 신분증 이용해서 신분 속이는 사람들 혼내주고 싶다라는 상담 보내주셨는데 우선은 혼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들어온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고민을 보내주셨을까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달 전 전세방을 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금만 1억 2천 가까이 되는 집이었는데요. 작은 집이었지만 친구는 그래도 자기 집이 생겼다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주변 집들과 전세금 차이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에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알아보니까 전세 사기에 연루돼서 이미 친구의 전세금은 전부 집주인의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울분이 터져서 어떻게든 친구를 죽게 만든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사연 내용에 대해서 좀 법적인 근거가 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떤 항목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간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 사기범들이 처벌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고 또 예.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지금 뭐 자살을 한 운명을 달리한 부분들도 많고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전세 사기를 친 분들 그 전세 사기를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전세 사기 요즘에도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을 위한 좀 구조제도 있을까요? 지금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해서 예. 예전에 한참 문제가 돼서 예. 정부에서 급격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네.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여기다가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네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금융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네. 소송 비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요건이 되면. 네. 그리고 만약에 해당되는 물건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 네. 대한 법률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네네. 또 생계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네.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발생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네네. 긴급복지 지원도 해주기도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머릿속에 있다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자분이 좀 친구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친구 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대신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이 소송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분이 운명을 달리했으면 네. 그 상속인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상속인이 대신 이 채권을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상속인이 소송을 하셔야 되고 네. 이 친구분은 직접 본인이 나서서 소송을 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를 죽게 만든 집주인하고 사건 관계자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했는데 사기죄로 처벌받고 만약에 이제 죽은 친구 전세금을 좀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나요? 지금 친구분이 좀 운명을 달리했는데 만약에 예.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사망하게 되면 예.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네. 실제로 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죠. 그래서 만약에 돌려받았으면 이 부분에서는 그 친구분의 상속인한테 법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네, 어쨌든 좀 억울하게 극단적 선택을 한 친구분을 위해서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뭐 상담자님께서 그 상속인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이메일 상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부터 왼쪽 가슴과 허벅지 부분이 근질거리고 따끔거려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급성 아토피 피부염이라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약도 바르며 외출을 삼가하라고 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혀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급기야 환부가 심하게 욱신거리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좀 더 큰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급성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라는 바이러스성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처지가 너무 늦어졌다며 제게 입원을 권유했고 저는 결국 해당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넘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오진을 내린 병원에서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의사를 상대로 오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변호사님 대상포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오진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오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항목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민사와 형사를 나눠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오진으로 인해서 병이 커졌다라고 하면 예. 빨리 그 전에 오진을 하지 않아서 치료를 했다라면 빨리 됐을 텐데 예. 오진으로 인해서 병이 더 커져가지고 대상포진이 더 심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오진한 병원에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 의해서 큰 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100%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진단을 잘못해서 뭐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어서 네. 진단을 잘못해서 만약에 다른 치료로 해서 다른 치료로 인해서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단지 오진을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오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좀 연결됐다라고 한다면 100% 의사의 좀 책임이겠죠. 그럼요. 오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건 네. 당연히 형사 책임도 그 의사가 지을 거고 네. 부담해야 되는 거고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네. 존재합니다. 이랬을 때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위자료? 지금 사실상 이제 네. 다쳐서 네네.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면 네. 사실 그 네. 치료비로 다 원상회복이 되면 네. 사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정신적 위자료 네, 이 네. 부분들을 다 추가로 하기엔 좀 네. 하는 입법 체제는 아니고요. 네네. 다만 오진이나 과실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밖에 어떤 진료비나 좀 임원비는 어떨까요? 당연히 진료비나 임원비의 경우에는 네.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청구를 가능합니다. 네, 네, 네. 만약에 병원에 연락해서 좀 합의를 보는 건 뭐 좀 수월할까요? 병원 합의 관련된. 병원에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얘기를 해서 예, 예. 만약에 병원에서 네. 자기의 오진을 인정하고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다른 네. 대책을 해주면 정말 네. 좋은데 네. 그동안의 상담이나 경험상을 봤을 때 네. 그걸 순순히 해주는 병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네, 네. 그동안에 내가 진료를 받아서 어떻게 됐던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네. 가능하면 자료도 있으면 자료를 네. 가지고 가서 네, 네. 꼼꼼하게 얘기를 해서 그 병원 쪽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 급선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민사 관련된 부분 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될 것 같다라면 어떠십니까? 그럼요. 의료법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이 되고 네, 네. 그 오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네. 한다면 네. 이거는 영업 정지노 취소 처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료법상 네. 그러니까 의사 네. 정지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면허 정지가 가능하거든요. 면허 정지 그렇기 처분.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충분히 네. 자기의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상담 뭐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민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